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검찰이 윤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자기만 부당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물러날 걸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이른바 윤심과 부동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용인시 죽전역으로 접근하던 전동차 안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된 이 여성은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시진핑 빼고 다 바꾼다는 말이 나올 만큼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지만 시진핑 중심 체제를 강화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김만배 씨를 몰랐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고 대장동 실무자를 몰랐다는 자신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둔 재작년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앞선 3차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준비한 입장문은 없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수시로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고 해외 출장에서 같이 골프도 쳤던 고인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왜곡이자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경험한 내용이나 횟수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 임직원 4,000명 가운데 고인과 같은 직급만 600명이고 시장 때 해외 출장은 16번이나 다녀왔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검찰이 대선 당시 김만배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 처분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줄곧 말을 아끼던 이 대표도 이 대목에선 입을 열었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오히려 이 대표가 고인과의 사적, 공적 접촉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선 과정에서 수사받다 숨진 고인에 대해 후속 질문을 차단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인 백현동 땅 용도 변경 의혹을 포함해 이 대표 발언의 진위를 가리고자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40명이 넘습니다.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열릴 예정이라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언제까지 법정에 서게 될지는 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수시로 대북 사업에 대해 논의했고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배임과 횡령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한 듯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방 부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면서 한 달에 두세 번 만나는 건 물론 늘 통화하고 소통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은 물론 쌍방울의 대북 경협사업 전체가 이 전 부지사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쌍방울이 히토리우와 광산개발, 신의주 땅개발에 대한 600조 분량의 계약서를 썼는데 경기도가 묵시적으로라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방 부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태영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하는 걸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건 아니라면서 친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습니다. 법인카드를 직접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네는 등 뇌물을 제공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있던 당시 제공했던 법인카드를 회수하려 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돈 쓸 데가 있다고 해 알겠다고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는 일요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벌입니다. 방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대질 신문도 예정된 가운데 쏟아지는 불리한 진술에 이 전 부지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성남FC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시켰는데요.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검찰이 성남FC 또 대장동 의혹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체포동의안 이탈 표심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데 있습니다. 김영계에서 이차 체포동의안 오면 영장 심사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포한 무더기 반란표의 당 내홍이 본격 시작됐는데 이제 함께하는 동지를 어렵게 함께 같이 싸워내야 된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고. 당을 다시 단일대오 기치로 추스르기도 전에 검찰이 성남FC와 대장동 의혹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헌 80조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비명계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당이 다시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란 관측입니다.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또 국민을 무시하는 팬덤 정당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민주당 정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영장까지 청구되면 이재명 대표 입지는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 만큼 2차 체포와는 부결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큽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격화하는 당 내홍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취 결단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재판 출석, 검찰의 기소, 또 추가 영장 전망 등 이 대표에게 남은 일정 하나하나를 보면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모바일 ARS 투표가 오늘부터 전당대회 전날인 7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 배의원 등 8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오는 8일 오후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과 1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과 달리 당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을 거쳐 오는 12일 당선자가 확정됩니다. 세계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남북 대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한이 북한 주민을 납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해 우리 측 대표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오스트리아와 한국, 일본의 지적을 반박하겠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럽, 호주 등 어느 나라도 증오범죄와 인신매매, 성폭력 등으로 얼룩져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고 특히 일본은 과거 20만 여성을 위안부 성노예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북한 주민에 대한 해외 납치를 벌였다고 강변했습니다. That is including practice of social abuse such as trafficking in person for sexual exploitation and forced labor at home, as well as the abduction of the DPRK citizens abroad. 여기에 우리 대표부는 지난해 유엔이 발간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 인권 문제는 진전될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주장한 주민 납치는 자발적인 탈북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the DPRK delegation referred to in its statement, decided to come to the Republic of Korea of their own volition. They have settled dow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re currently living in the country as ordinary citizens. 다시 발언권을 얻은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가 남한의 대북전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북한에 퍼뜨렸다고 주장했고 우리 대표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To scatter hundreds of thousands of leaflets and dirty things in our territory by balloons with danger of spreading the malicious coronavirus. With regard to the absurd remarks by DPRK that leaflets are the origin of the COVID-19 outbreak in the country, my delegation would like to reaffirm that such a claim is simply not true and has no scientific basis. It is 이런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지난 2004년 제정돼 세 차례 연장되어 온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대북 방송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미국 정부 지원과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원에서도 한국계인 영킴 의원이 같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을 앞두고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제3군단을 찾아 결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합참은 김 의장이 3군단 사령부에서 예상되는 적 도발 양상을 보고받고 다양한 전술적 도발과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 계획과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토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적 도발은 이미 시작됐고 한미 연합연습 시작과 함께 도발 위협과 강도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도발 유형별 주도 면밀한 결전태세를 구축한 가운데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과감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숲을 태우며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지난해 동해안 산불. 어느덧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큰 탓에 복구 작업은 더디고 이재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산불 발생 1년을 맞아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한 바람을 탄 불씨가 여기저기 불을 옮깁니다. 숲을 헤쳐나온 소방대원들이 사력을 다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한때 울창한 수풀이 가득했던 산은 검게 탄 나무 토막과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지며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동해안 산불.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을 휩쓸며 2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불태웠습니다. 재산 피해만 1,000억 원이 넘었고 집을 잃은 사람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컸던 탓에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렇게 곳곳에는 잿더미가 된 나무들이 남아있고 보이는 곳마다 벌거벗은 민둥산들입니다. 주민들은 당장 민둥산 아래서 맞아야 할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임시로 만든 보강 구조물은 산사태를 막기에 부족합니다. 산이 민둥산이 돼갖고 하재가 나갖고 비만 오면은 흙하고 빗물이 막 내려와갖고 밤에 소방차가 오고 불안해가지고 하수도가 다 막혀가지고 근데 이 가뭄 끝나면 비가 올 텐데 지금 걱정이에요. 올해 들어서야 겨우 장기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피해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복구 완료 시점조차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돌목을 하고 조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장기 계획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워낙 이게 방대해서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웠던 산림이 제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겨울 추위가 풀리면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더 크게 번지는데요. 산불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민경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나뭇잎이 바짝 마르기 시작하면 작은 불티도 산불의 도화선이 됩니다. 바짝 마른 낙엽이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수분 함유량이 10%인 낙엽과 35%인 낙엽에 동시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수분이 10%에 불과한 바짝 마른 낙엽이 모두 타는 데 걸린 시간은 2분 45초. 반면 수분이 35%인 낙엽은 2배가 넘는 5분 25초나 걸렸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지면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건조한 나뭇잎을 실험판에 넣고 바람에 따른 산불 확산 속도를 알아봤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보다 초속 6m로 불 때 불의 이동 속도가 약 20배가량 빨라집니다. 여기에 실제 산처럼 경사를 약 30도 정도 기울이자 불은 1분 동안 무려 15m나 이동했습니다. 같은 바람 조건, 수평일 때보다 확산 속도가 무려 4배나 빨라진 겁니다. 경사뿐 아니라 지형도 산불 확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계곡지형은 산불로부터 발산되는 열 에너지가 하늘 방향 외에는 잘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 열 에너지가 모이고 복사 에너지가 서로 다른 계곡면에 전달이 되어서 탈 것이 빠르게 건조되어서 산불의 확산 속도와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나무의 종류에 따라 산불은 커질 수도 금방 꺼질 수도 있습니다. 화렵수인 참나무와 침엽수인 소나무를 바짝 말려 불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똑같이 불을 붙여도 참나무는 작은 불길에 서서히 타지만 소나무는 짙은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높게 치솟습니다. 심지어 소나무 잎은 꺼진 뒤에도 바람을 불어넣자 불길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소나무의 기름 성분, 송진 때문입니다. 산불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입산자실화로 무려 32%에 달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강한 바람이 예보됐을 때는 작은 불씨가 쉽게 산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산을 자제하거나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전남 보성군 별교읍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산림당국은 소방차 5대와 산불 진화대원 30명 등을 투입해 45분 만에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당국은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번진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한 채가 불에 탔고 주민 36명이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4시쯤 산불 대응 1단계를 내리고 대원 302명과 헬기 1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세종시 전동면 성남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산림 0.26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입산자가 실수로 불을 낸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수인 분당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여성은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며 다른 승객이 항의하자 난동을 부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빨간 외투를 입은 여성이 지하철 역사 밖으로 경찰에 붙들려 갑니다. 여성이 있던 지하철 플랫폼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37살 여성 A씨가 달리던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6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앰뷸런스 와가지고 저쪽에 구급대원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까지만 봤어요. 저희 근무하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진 않을까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승객들과 역무원들에 제압된 뒤 곧바로 경찰에 넘겨진 A씨. A씨는 다른 여성 승객이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며 줄여달라고 항의하자 격분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근길 승객들을 가득 태운 열차 안에서 일어난 때 아닌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막상 오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철도경찰은 A씨 가방에서 발견된 신경 안정제와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했다는 A씨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고금리에 지난해 가계이자 부담이 15% 넘게 급증했습니다. 고정비용이 늘면서 가뜩이나 고물가로 어려워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구당 한 달 평균 비소비 지출은 95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8% 늘었습니다. 비소비 지출은 세금이나 이자를 포함한 경직성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이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한 비중만 26.5%에 달합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세금이라든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은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 데는 이자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고금리에 지난해 이자 비용이 1년 전보다 15% 넘게 오른 겁니다. 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특히 4분기 증가율은 30%에 육박했습니다. 2006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실물 경제도 나쁜데 금리도 높기 때문에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부진 속에 내수마저 위축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신규 은행 인가 등 과점 해소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받거나 청약에 당첨돼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분양권이 다 팔리면서 입주권을 찾는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랐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정반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3,7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가 진행 중인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120만 원 더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직거래를 한 것 같은데? 추가 분양금액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환급 금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최근 경기도 수원과 시흥 아파트 입주권도 분양권과 비교해 각각 1,500만 원, 1억 2천만 원 더 싼 값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전망이 어두울수록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싸게 팔리는 일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합원이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추가 분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럽거나 빠른 현금화를 원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한 정비 사업장이라면 손실을 감수하고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싸게 팔리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실수요자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인기 지역 위주로 입주권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반 분양자에겐 유상 선택 사항인 발코니 확장 등이 조합원에겐 무상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조합원 물량은 일반 분양권보다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좋은 동, 좋은 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나 주방 옵션은 물론 스타일러와 세탁기까지 무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만 입주권을 사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해서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법원이 이수만 씨가 SM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섰습니다.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는 자신에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고 밝혔는데 카카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홍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M형 경영진은 지난달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분 9.05%에 달하는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해 카카오에 넘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부상할 경우 지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1대 주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수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SM 경영진은 경영상의 이유로 신주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했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입장을 이제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이미 이수만 대주주 지분 가운데 14.8%를 인수했고 풋옵션이 걸린 이전 총괄의 남은 지분 등을 합하면 하이브의 SM 지분율은 20%에 육박합니다. SM의 최대 주주가 된 하이브는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저지됐다며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도 SM을 자식이나 친인척이 아닌 더욱 번창시킬 수 있는 업계 베스트에게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쟁 관계였지만 자신에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고 지분 매각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된 카카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SM 현 경영진과 폭넓은 사업 협력 관계를 구축한 만큼 플랫폼과 엔터테인먼트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경영권 확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9천억 원 규모 1차 투자금을 확보했지만 공개 매수의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만큼 하이브와 전략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SM 현 경영진 역시 소액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오는 31일 열릴 SM 주총까지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홍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와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주력 분야를 내세워 수출 감소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수출 확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 국내 공연 환경 개선,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협의회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시진핑 빼고 다 바꾼다는 말이 나올 만큼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양회 시작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꽂혔습니다. 주요 시설이나 거리마다 경찰이 배치됐고 그 사이엔 빨간 완장을 찬 지원자들로 보충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열리는 양회지만 폐쇄르프 방식의 취재 형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재진들은 개막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 때마다 하루 전부터 이 호텔에 머물며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晚上6点到8点，您就进大门一直往前走，就可以看到有明显的标识。 양회에 참석하는 대표들 관리는 더 엄격해서 회기 내내 인민대회당에 버스로 이동하는 것 말고는 격리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에 최종 도장을 찍는 행사인 만큼 평년과는 다른 예민함이 엿보입니다.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예고돼 있지만 시진핑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추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번 양회의 최대 의제인 기구 개편 시나리오도 시진핑 중심의 집중 통일 영도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치안과 정보, 출입국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거대 공안기구, 가칭 내무위원회가 당 중앙에 설치되고 국무원이 맡아온 TV, 라디오 감독 기능도 당 중앙 선전부로 통합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또 과거 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시켜 당이 금융 권력마저 거머쥐는 그림입니다. 要深化金融体制改革，要坚持实施扩大内需战略。 내일 전인대 개막식에선 퇴임하는 리커창 총리가 6%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현행 금리를 유지하고 지급 준비율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양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의 실질금리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면서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올해 통화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우리나라와 일본 경기에 시구자로 나섭니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 연맹에는 신임 회장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내정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본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우리나라와 일본 경기의 시구자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확정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명성부를 펼쳐온 한일전이란 무대에서 시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많은 분이 일본 대표라는 긍지를 품은 사무라이 재팬, 즉 일본 야구팀을 응원하고 있다며 그 기분을 공유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시구 이후 경기도 관전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 의원연맹의 신임 회장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취임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한 의원연맹은 국회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스가 전 총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조만간 총회를 열고 정식 선출할 계획입니다. 스가 전 총리는 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한국은 경제와 안전 보장상 아주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한일 양국의 우호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 의원연맹은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맞춰 약 10년간 재임한 누카가 후쿠시로 현 회장의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한 의원연맹 내부에서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된 이후 양국 의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 측에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전하려면 신임 회장은 중량감 있는 전직 총리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에 개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총리 경험자를 회장으로 선출해 한일 의원 간 교류를 가속하려는 뜻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었으며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 직전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 1년가량 총리를 지냈습니다. 역대 일한 의원연맹 회장 가운데 총리를 지냈던 인물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맹을 이끈 모리 요시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진출을 목표로 하는 우리 야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결전지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대표팀은 메이저리거 에드먼과 김하성까지 30명 완전체로 소집돼 고척돔에서 이틀 훈련을 마쳤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현지 프로팀들과 두 차례 연습 경기를 치른 뒤 7일 오후 대회가 열리는 도쿄로 이동합니다. 이강철 감독은 출사표를 통해 무한한 책임을 절감한다며 그라운드에 모든 걸 쏟아붓는 전사가 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제 SSG 2군 팀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투수진 점검을 마친 대표팀은 9일 낮 12시 호주를 상대로 8강 진출의 운명을 가를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연료 저장고에서 현지 시간 3일 밤 큰 불이 나 최소 1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연료 저장고는 자카르타의 인구 밀집 지역 근처에 있으며 불은 인근 주택으로도 번져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연료 저장고는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르타미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법조 명문가 출신 50대 변호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레턴 카운티 14구역 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전날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린 앨릭 머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머독은 지난 2021년 6월 아내 매기와 막내 아들 폴을 가족이 사는 저택의 계집 근처에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재선 출마 선언에 나설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작가인 메리앤 윌리엄슨이 대권 도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중도 하차한 윌리엄슨은 현지 시각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윌리엄슨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은 정치 기술자로 가득 차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귀환을 비롯해 여러 베스트셀러를 쓴 윌리엄슨은 오프라 윈프리 쇼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끌었지만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다 첫 경선 투표 전에 하차했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파 뿌리에서 대파를 키우는 양대파를 처음 개발한 여성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점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에 있는 한 농협 선별장. 대파를 손질해서 포장하는 줄 알았는데 대파가 아니라고 합니다. 딱 보면 대파인데 대파가 아니에요, 이게? 아, 이건 대파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이건 양대파라는 거고요. 모양은 대파 모양이지만 맛은 양파인데 양대파는 또 다른 식감이 있습니다. 대파와 양파가 합쳐진 양대파. 어떻게 이런 독특한 채소가 만들어졌을까? 맨 처음 아이디어는 양파에서 나온 싹을 맛있게 먹는 동생을 보고 착안했습니다. 재배 방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양파를 0도에서 2도가량의 저온 창고에 2달가량 보관했다가 실온으로 옮겨서 이른바 휴면 타파를 한 뒤에 심으면 됩니다. 네, 양대파는 보통 2달가량 키운 이후에 수확하게 되는데요. 양파 뿌리 하나에 이렇게 4-5개 정도의 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양대파 재배 방법은 도혜 씨가 이미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로 출원한 상황. 대파 모양의 줄기에서 양파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독특하지만 항산화 물질이 일반 양파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파는 원래 항산화 물질 퀘르세틴 함량이 되게 높은 작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양파에 비해 양대파는 이제 2.3배 정도 퀘르세틴 함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생으로 또는 고기와 함께 구워 먹기도 하고 김치를 담거나 장아찌를 담기도 하고 또 빵에 넣어 먹는 등 양대파 조리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다. 휘낭시에서 이런 맛이 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시고요. 활동적인 성격과 친화력은 자칭 양대파 전도사 도혜 씨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합니다. 양대파라는 새로운 작물과 재배 기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그녀의 꿈은 자신의 작품인 양대파가 널리 알려져서 재배 농가 수가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농가 소득을 크게 올리는 겁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포항을 찾아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죽도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경북 포항 기계천 인근에서 새마을의 관계자, 대학생 동아리 회원 등 300여 명과 함께 우리 바다, 우리 강 살리기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죽도시장을 찾아 지난해 수해 피해를 본 상인들을 격려했고 포항 장애아동 지원센터에 기부할 과일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마라도 길고양이 42마리를 반출하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어제 오전 마라도 길고양이들을 제주도 모스포항을 통해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검진 뒤 건강한 고양이는 세계자연유산본부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건강이 나쁜 고양이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마라도 길고양이 이주가 생명 존중 없이 일방적이고 이분법적 논리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강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대관람차 서울링이 서울 상암동에 세워집니다. 서울링은 런던 아이를 벤치마킹한 반지 형태의 대관람차인데요. 김종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9개국 주한 외교 대사들이 한강의 세빛섬에 속속 도착합니다. 서울시 초청 충계 인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력특별시 서울시련을 위한 구상을 영어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강변 대관람차 서울링을 상암동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서울 아이로 알려졌던 서울링은 런던 아이를 벤치마킹한 반지 형태의 대관람차입니다. This is very huge structure, and inside of this structure there are many cabins, and tourists and Soulites can enjoy the panoramic view from the viewpoints in the cabins. 오 시장이 서울링 대상지를 확정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서울링 후보지로 노들섬과 상암동이 꼽혔지만 검토 끝에 상암동으로 낙점된 것입니다. 오 시장은 또 노들섬의 공중시설인 스카이트레일과 수상무대 등을 조성하는 계획과 국제 요트 대회를 비롯한 한강 스포츠 행사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을 재미로 가득 찬 도시로 바꾸겠다며 주한 외교사절단에 서울과 한강의 미래를 집중 홍보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기념비나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곳이 많은데요. 충북 옥천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생가도 군 향토 유적에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입니다.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 범죄 김규용 선생의 생가가 위치한 옥천안 문화시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자 안뜰부터 무수한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수년째 관리되지 않는 길을 지나 왼편에 보이는 고택 한 채. 애국지사 김규용 선생이 태어난 문양원입니다. 김규용은 1919년 임시정부 파견원으로 김규식과 함께 파리 강화에 의해서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펼쳤고 그 뒤로도 의열투쟁과 언론사 설립 등 독립운동의 배후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인물이 태어난 문양원이 수년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현재는 폐허와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어진 지 200년이 넘는 전통 한옥으로 군에서도 지난 2009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등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 현재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고 빈 집이고 빈지는 3년 그러고 그렇게 된 게 한 5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내가. 독립운동가 생가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이 문화시설이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잠시나마 공연을 열거나 한옥체험, 전통식당 등으로 활용된 적이 있었지만 지난 2015년 소유주가 바뀌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이 고택에 대해 문화재 지정과 국비 지원 사업 등을 구상해왔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래된 근대 건축물들에 대한 그런 공간을 구성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뭐 매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공모 사업에 떨어져가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하기에 앞서 이들이 남긴 흔적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망원동 강병북로에서 일산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 짐칸이 불에 탔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부 차로가 통제돼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천안시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승용차와 SUV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3개 차선의 통행이 1시간 반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쉼터에서 나오던 승용차가 끝 차선을 달리던 SUV를 보지 못하고 진입해 부딪힌 뒤 밀려난 SUV가 옆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동성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36명이 대피했고 물건들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말 날은 따뜻하겠지만 건조함이 심합니다. 지금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특히 강원 동해안과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세먼지도 아쉽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이 나쁨,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서 3월 하순처럼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2.2도고요. 낮에는 서울이 14도, 춘천이 15도, 부산도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